서울의 심장부, 눈부신 마천루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그 정점에 넥서스 홀딩스의 펜트하우스 오피스가 자리하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정형이 장난감처럼 펼쳐졌지만 그 풍경을 등지고 앉은 남자, 강태준에게는 그저 무의미한 배경일 뿐이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책상 위 모니터에 떠있는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전자기기의 냉정한 신호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넥서스 홀딩스의 심장이자 두뇌였고 감정이라는 변수를 가장 경멸하는 천재적인 CEO였다. 현재 그의 모든 신경은 베리디안 테크놀로지 인수 합병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넥서스 홀딩스를 차세대 기술 시장의 절대 강자로 만들 거대한 도박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을 듯했다. 임원들은 그의 말 한마디,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에 숨을 죽였다. 강태준은 표정 없는 얼굴로 방대한 데이터를 훑어내렸다. 그의 눈은 단순한 정보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흐름과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에게 인간관계나 신뢰는 불확실한 요소일 뿐 오직 완벽하게 계산된 데이터만이 유일한 진리였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간결하고 날카로웠으며 단 하나의 감정조차 실려 있지 않았다. 3분기 예상 현금 흐름, 재무팀의 예측은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다시 보고하세요. 지금부터 1시간 드리지요.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고 법이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임원들은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졌다. 강태준은 다시 혼자 남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거대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그 시스템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 같은 시각,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수십 층 아래 데이터 분석팀의 한쪽 구석에 이서연의 자리가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사무실의 다른 누구보다도 깔끔했지만 동시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마치 주변 풍경에 스며든 공기처럼 존재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고 가끔 업무에 필요한 말을 건넬 때조차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성격은 이 치열한 경쟁의 정글에서 스스로를 보호색으로 감추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니터 속 세계는 그 누구보다도 역동적이고 치열했다. 수만 개의 셀로 이루어진 엑셀 시트와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는 그녀에게 살아있는 생물과 같았다. 그녀는 숫자들이 속삭이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무질서해 보이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패턴과 균열을 발견해냈다. 현재 그녀의 손끝에서는 베리디안 인수 합병 프로젝트의 기초 데이터가 분석되고 있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데이터 정리 작업이었지만 그녀는 기계처럼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터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파고들었고 그것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거대한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박 팀장이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 대리, 이거 오늘까지 정리해서 넘겨. 다른 생각 말고 시키는 거나 제대로 해.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이서연은 아무런 대꾸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런 취급에 익숙했다.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화려한 인맥도 없는 그녀가 이 거대한 조직에서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묵묵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뿐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박 팀장의 경멸 어린 시선도 동료들의 수군거림도 그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는 없었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논리와 질서,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진실만이 존재했다. 강태준은 집무실에서 홀로 체스를 두고 있었다. 상대는 없었다. 그는 스스로 흑과 백이 되어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자 수많은 전략적 결정을 내리기 전의 의식과도 같은 행위였다. 체스판 위의 말들은 그에게 단순한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장의 경쟁자들이었고 변수였으며 때로는 자신이 버려야 할 희생양이었다. 그는 수십 수를 내다보며 판을 읽었다. 그의 뇌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했다. 베리디안 인수건 역시 이 체스판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승리를 위한 최적의 경로를 설계해 두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 그 자신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미세한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경쟁사들은 예상보다 무기력했고 베리디안 내부의 저항도 거의 없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모든 것이 그의 의도대로 움직였다. 냉철한 이성은 이것이 철저한 준비의 결과라고 말했지만 수많은 전투를 통해 단련된 그의 본능은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인공의 빛일 뿐이었다. 그는 고독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그 무게를 나눌 사람도 진심으로 믿을 사람도 없었다. 한편 이서연은 박 팀장이 던져준 자료를 정리하다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베리디안의 자회사 중 하나인 작은 부품 회사의 재무자료였다. 공식적으로는 인수합병의 핵심 대상도 아니었고 워낙 규모가 작아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무시하고 지나칠 법한 데이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미세한 불협화음을 놓치지 않았다. 수치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특정 기간의 현금 흐름 패턴이 전체적인 재무 구조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연주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엇나간 바이올린 소리처럼 그녀는 손을 멈추고 해당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주어진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었고 쓸데없는 짓이라며 핀잔을 들을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찝찝함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직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수년간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다루며 축적된 경험의 산물이었다. 그녀는 관련 데이터를 모두 긁어모아 자신만의 분석 모델에 입력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사무실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남아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모니터에 분석 결과가 떠올랐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오류나 예외 사항이 아니었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르는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흔적이었다. 강태준은 퇴근 준비를 하다 말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오전 회의 1시간 앞당기지. 그리고 베리디안 인수팀 전체의 개별 성과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명확한 형태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 이 완벽한 계획 어딘가에 자신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그는 자신의 판단력을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가장 사소한 보고서까지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넥서스 홀딩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했다. 야근하는 직원들의 책상 위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고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는 조용하지만 분주했다. 이 거대한 제국은 잠들지 않았다. 강태준은 자신이 이 제국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었다.
그의 결정 하나에 수천 명의 운명이 걸려 있었고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었다. 그 책임감과 중압감이 그를 더욱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는 사랑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리더에게 불필요한 사치라고 여겼다. 오직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서연은 늦은 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것을 정식으로 보고한다면 박 팀장은 분명 그녀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월권 행위라며 질책할 것이다. 그에게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사소한 문제점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실적이 더 중요했다. 동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비웃음만 살 뿐이었다. 그들은 이서연이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세상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지만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분석 결과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것이 만약 정말로 거대한 문제의 시작이라면 이대로 덮어두는 것은 회사에 대한 배신이자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였다. 그녀에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와도 같았다. 그 친구가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빛에는 평소의 소심함 대신 조용하지만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분석 과정과 근거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만들기 시작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만 했다. 그것이 세상이 자신을 무시하더라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얼음으로 만든 성과 같았다. 그는 최고급 와인을 잔에 따랐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화려한 불빛이 아닌 어둠이 깊게 깔린 강물을 향해 있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곳은 지독히도 외로운 자리였다. 그의 주변에는 그의 능력과 불을 좇는 사람들뿐 진정한 조언자나 동반자는 없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했다. 이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 그의 숙명이었다. 베리디안 인수건은 그의 경력에 있어 가장 빛나는 업적이 될 수도 혹은 가장 치명적인 실패가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롯이 그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이서연은 밤을 새워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군더더기 없이 오직 데이터와 논리적인 분석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작은 재무 데이터의 이상 흐름이 의도적으로 자산을 축소하고 부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고전적인 수법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이것은 아직 가설에 불과했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하지만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넥서스 홀딩스는 속이 텅 빈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셈이 될 터였다. 그녀는 완성된 보고서를 익명의 내부 고발 시스템에 전송할까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밤새 올라온 수십 개의 보고서를 기계처럼 훑어보고 있었다. 대부분은 그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판에 박힌 내용들 뿐이었다. 그는 짜증스럽게 서류를 넘기다가 한 보고서 앞에서 손을 멈췄다. 그것은 데이터 분석팀의 말단 직원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비공식 보고서였다. 제목부터가 당돌했다. 베리디안 자회사 재무 데이터 이상 흐름에 대한 잠정적 위험 분석. 그는 코웃음을 쳤다. 일가의 직원이 감히 인수팀 전체가 검토한 사안에 대해 위험을 논하다니. 하지만 그는 무시하지 않고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미간이
조금씩 좁아졌다.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논리정연했고 근거 데이터는 명확했으며 제기된 가설은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강태준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서연이라는 직원은 그가 간과했던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아직 가능성일 뿐 실제 위협이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렸다. 자신이 느끼던 막연한 불안감의 실체가 바로 이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데이터 분석팀 이서연 대리, 지금 당장 내 오피스로 오라고 하게.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호기심과 함께 아주 미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이 거대한 얼음성에 예상치 못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호출 명령은 데이터 분석팀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CEO가 직접 이 팀의 누군가를, 그것도 가장 존재감 없는 이서연 대리를 찾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동료들은 수근거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보다 조롱과 경계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박 팀장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그녀에게 쏘아붙였다. 이 대리,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친 거야? CEO께서 왜 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표정은 이미 그녀가 회사에 큰 해를 끼쳤다고 단정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다. 며칠 밤을 새운 탓에 피곤해 지친 얼굴, 단정하지만 유행이 지난 옷차림. 과연 이런 모습으로 그 절대적인 권력자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녀는 어젯밤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빠르고 직접적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의 안내에 따라 그녀는 거대한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의 모든 것이 그녀를 압도했다. 값비싼 가구, 벽을 채운 현대 미술 작품,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아찔한 도시의 정형까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를 가리켰다. 이 보고서, 당신이 작성했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이서연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 때문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의자의 등을 기댄 채 그녀를 계속해서 관찰했다. 그는 그녀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읽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흔들림 없는 무언가도 감지했다. 근거가 뭐지?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극히 일부 데이터에만 접근 권한이 있을 텐데 이 방대한 M&A의 전체 그림을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나? 그의 질문은 비난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의 논리를 시험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어설픈 추측이나 감으로 이런 보고서를 올린 것이라면 그는 단번에 짓밟아 버릴 생각이었다. 이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존재감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어려웠지만 그녀는 자신의 분석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이 있었다. 전체 그림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부분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베리디안의 자회사 노바 컴포넌츠의 3, 4분기 현금 유출 패턴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인위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마치 거대한 저수지에서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물을 빼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제가 분석한 원본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 패턴이 의도된 것이라면 인수가치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적 부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료하고 차분했다. 두려움에 떨던 조금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전문가의 모습이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내민 USB를 바로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여전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가능성이라. 가능성 하나만으로 회사 전체의 방향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당신의 분석이 틀렸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과 자원 낭비는 어떻게 책임질 거지?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 세계는 결과로만 말하는 곳이었고 과정이나 가능성은 변명이 될 수 없었다. 이서연은 그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책임.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단어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만약 제 분석이 맞고 저희가 이 위험을 무시한다면 회사가 입게 될 손실에 비하면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강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종류의 인간을 보고 있었다. 자신의 안위보다 조직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어쩌면 어리석을 정도로 원칙적인 사람.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다. 알겠다. 보고서는 내가 검토하지. 하지만 명심해. 다시는 허락 없이 당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마. 이번은 처음이라 넘어가지만 다음은 없어. 그것이 대화의 끝이었다. 이서연은 쫓겨나듯 집무실을 나왔다. 온몸에 힘이 빠져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의 미약한 목소리를 한번 내뱉었을 뿐이었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오자 박 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분수도 모르고 날뛰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제 쓸데없는 짓 말고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해. 알았어? 동료들은 애써 그녀를 외면하며 자기들끼리 키득거렸다. 이서연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내며 자리에 앉았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적어도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했다. 한편 강태준의 집무실에는 재무이사 최진혁이 들어와 있었다. 그는 넥서스 홀딩스의 2인자이자 강태준이 유일하게 대등하게 대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소파에 앉았다. 방금 데이터 분석팀 직원이 하나 내려가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탐색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강태준은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별일 아니었어. 프로젝트 데이터 관련해서 간단한 확인 사항이 있었을 뿐. 그는 이서연의 보고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은 자신의 패를 보여줄 때가 아니었다. 최진혁은 능구렁이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하긴 요즘 M&A 건 때문에 아래 직원들까지 예민해져 있나 봅니다. 사소한 데이터 오류 하나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모양이더군요.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넌지시 말을 던졌다. 그는 이서연이 올린 보고서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회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그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떠보고 있는 것이었다. 만약 강태준이 그 보고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다. 강태준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최진혁이 교활하고 야심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그의 능력만큼은
인정하고 있었다. 최 이사 말이 맞아. 불필요한 잡음은 프로젝트의 방해만 될 뿐이지 내부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야겠어. 강태준은 그렇게 말하며 이서연의 보고서를 서류 더미 맨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 행동은 최진혁에게 보내는 명확한 신호였다. 그 보고서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는 폐기된 사안이라는 신호. 최진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역시 CEO께서는 현명하십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는 정중히 인사하고 집무실을 나갔다. 최진혁이 나가자마자 강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서류 더미 아래에 깔린 이서연의 보고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최진혁을 믿지 않았다. 아니, 그는 이 회사에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 최진혁의 반응은 오히려 이서연의 보고서에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무언가 감추고 싶은 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최진혁은 회사 내부에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고 명확한 증거 없이 그를 건드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강태준은 이서연이 올려놓고 간 USB를 집어들어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펼쳐졌다.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밤새도록 그 데이터를 직접 파헤치기 시작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나다. 데이터 분석팀에 이서연이라는 직원을 주시해. 당분간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해. 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처리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작은 돌멩이가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필요하다면 그 돌멩이를 아무도 모르게 치워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넥서스 홀딩스는 곧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강태준이라는 오만한 왕은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져 몰락하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이서연은 다시 투명인간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CEO에게 불려갔던 일은 하룻밤의 해프닝처럼 동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강태준이 자신의 보고서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 아니었다. 거대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베리디안 관련 데이터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제 최진혁 이사가 데이터 분석팀을 방문한 직후 그녀가 분석했던 노바 컴포넌츠의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기록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리고 그 직후 해당 데이터의 일부가 미세하게 수정된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한 수정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 내렸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설이 아니었다. 회사 내부에, 그것도 아주 높은 직책의 누군가가 이 일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녀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 사실을 다시 강태준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는 이미 경고했다. 다시 한번 그의 말을 어긴다면 그녀는 정말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날 밤 강태준은 아무도 없는 집무실에서 이서연이 제출한 데이터와
회사의 공식 재무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고 있었다. 이서연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그녀가 지적한 이상 흐름은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최진혁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너무나 교묘하게 처리되어 있어 회계상의 오류나 일시적인 자금 유통의 문제라고 해명하면 그만이었다.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이서연이라는 직원을 다시 이용해야 할까? 그녀는 분명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너무 순진하고 약했다. 이 더러운 싸움에 그녀를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이서연과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강태준의 세계는 겉보기에 평온했다. 베리디안 인수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최진혁 이사는 연일 긍정적인 보고를 올렸고 이사회 역시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강태준은 그 평온함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미세한 파동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불길했다. 그는 밤마다 이서연이 남긴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교묘하게 조작된 숫자의 벽을 뚫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는 덫에 걸린 맹수처럼 초조해졌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다. 베리디안 측에서 인수 조건 중 하나였던 자회사 노바 컴포넌츠의 실사 자료 제출을 갑자기 연기한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행정 절차의 지연이었지만 협상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순종적이기만 하던 베리디안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뀐 것이다. 최진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M&A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저쪽도 최대한 몸값을 올리려는 수작이겠지요. 제가 직접 나서서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임원들은 안도했지만 강태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하필이면 이서연이 지목했던 바로 그 회사에서 문제가 터진 것은 우연일 리 없었다. 최진혁은 실제로 며칠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 베리디안은 다시 협조적으로 나왔고 프로젝트는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이 일로 최진혁의 사내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그는 이제 강태준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지 않았다. 그는 이 작은 사건을 통해 강태준이 여전히 노바 컴포넌츠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씨앗을 심은 이서연이라는 존재가 더욱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다. 그는 직접 나서서 그녀를 해고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강태준의 의심을 키울 뿐이었다. 그는 더 교묘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데이터 분석팀의 박 팀장은 최진혁 이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최 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팀의 노고를 치하했지만 그 말 속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박 팀장, 요즘 데이터 분석팀에서 불필요한 보고서가 올라온다는 얘기가 들리더군. 팀원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겠어. 회사는 거대한 배와 같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만 충실히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노를 저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거든. 박 팀장은 최 이사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이서연에 대한 명백한 경고였다. 그는 전화를 끊고 싸늘한 얼굴로 이서연의 자리를 쏘아보았다. 그날 이후 이서연의 회사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다. 박 팀장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베리디안 프로젝트와 전혀 상관없는 방대하고 의미 없는 데이터 정리 업무를 산더미처럼 그녀에게 떠넘겼다. 새벽까지 야근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양이었다.
그는 사사건건 그녀의 업무를 트집 잡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했다. 이 대리,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라도 빨라야지. 당신 때문에 팀 전체의 실적이 떨어지는 거 안 보여? 동료들은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녀를 돕기는커녕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꺼렸다. 그녀는 완벽한 섬이 되었다. 이서연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자신의 능력을 아무 쓸모 없는 곳에 낭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 그녀는 베리디안 프로젝트 데이터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다. 박 팀장이 그녀의 접근 권한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그녀의 손과 발은 모두 묶여버린 셈이었다. 밤늦게 홀로 남아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을 때면 그녀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직장을 잃는 문제가 아니었다. 진실 앞에서 눈을 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패배였기 때문이다. 강태준은 이서연에게 어떤 직접적인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인사팀을 통해 데이터 분석팀의 업무 보고를 확인했고 그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박 팀장의 목을 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최진혁에게 자신이 이서연을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이서연이 이 압박을 스스로 견뎌낼 수 있을지 시험하고 있었다. 이 잔혹한 체스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강철 같은 정신력이 필요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내기를 기다렸다. 그것은 냉정한 판단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잠재력에 대한 일종의 믿음이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이서연은 거의 탈진 상태로 의자에 쓰러져 있었다. 그때 문득 하나의 아이디어가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정식 보고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녀는 익명의 내부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 수신인을 강태준으로 설정했다. 그녀는 장문의 보고서를 쓰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고 간결한 질문 하나만을 적었다. 그것은 회계나 재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노바 컴포넌츠의 3분기 고정자산 감가상각 처리 방식이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메일에는 발신인의 정보도 다른 어떤 설명도 없었다. 오직 이 한 문장뿐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닿을지 아니면 그저 수많은 스팸 메일 중 하나로 사라질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텅 빈 사무실을 나섰다. 도시의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확인하며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개인 비서 라인으로 연결된 이메일 알림이 작게 울렸다. 그는 무심코 메일을 열었다. 발신자 불명의 이메일. 보통은 즉시 삭제했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메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떠오른 단 한 줄의 문장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즉시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이서연, 그녀밖에 없었다. 이토록 정교하고 날카롭게 문제의 핵심을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분노와 감탄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선을 넘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순진하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상대를 교란시키는 변칙적인 수를 쓴 것이다. 그녀가 던진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보내는 명확한 신호이자 조사해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는 등대와도 같았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최고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다. 당장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오라고 했다. 이서연이 던진 질문은 최진혁의 계획에 있어 가장 교묘하게 숨겨둔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노바 컴포넌츠의 자산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를 회계상으로만 처리하고 실제 세무신고에서는 누락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는 일반적인 재무실사에서는 거의 발견하기 힘든 전문가 중에 전문가만이 찾아낼 수 있는 고도의 분식 회계 수법이었다. 강태준은 이서연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아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 덕분에 그는 드디어 방역의 실마리를 잡았다. 긴급 소집된 전문가들은 밤새도록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강태준은 그들의 작업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진혁이 설계한 거대한 사기극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었다.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수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거대한 범죄였다. 모든 증거는 최진혁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경고했다. 최진혁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해두었다.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역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강태준은 최종 보고를 받았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았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 이 싸움을 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믿을 수 있는 눈과 손이 필요했다. 데이터의 숲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 그는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이서연 대리를 찾아 지금 즉시 아무도 모르게 내게 데려와. 만약 그녀가 거부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설득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시험이나 의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절박함과 확신만이 존재했다. 거대한 파도 속에서 그는 그녀라는 작은 등대의 빛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이서연은 새벽녘의 희미한 빛 속에서 낯선 검은 세단에 올랐다. 비서실에서 나온 직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CEO의 명령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불안감에 심장이 조여왔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어쩌면 모든 것을 체념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마지막으로 진실을 향한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는 사실에 그녀는 후회가 없었다. 차는 익숙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강변 도로를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고급 레지던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가 안내된 곳은 최고층에 위치한 집무실 못지않게 넓고 현대적인 스위트룸이었다.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돌아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지난번과 같은 오만함이나 냉정함 대신 깊은 피로와 팽팽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아무런 서론 없이 입을 열었다. 와줘서 고맙군. 당신이 보낸 메일 잘 봤어. 당신 말이 맞았어. 모든 게.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서연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없어 그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의 개인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졌다.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다. 그가 전화를 끊었을 때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당혹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폭풍이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군. 아니, 어쩌면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지. 그는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는 상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망망대해에서 유일한 구명정을 발견한 조난자의 눈빛이었다. 금융감독원이 베리디안 인수건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는군.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해. 회계 부정 혐의로. 강태준의 말은 천천히 하지만 무겁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녀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었다. 내부 고발이라는 것은 범인이 자신의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가기 위해 판을 흔들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최진혁의 계획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스스로 작은 문제를 터뜨려 혼란을 야기하고 그 혼란 속에서 회사를 집어삼킬 생각인 것이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넥서스 홀딩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냈고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회사는 순식간에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강태준의 리더십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최진혁은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강태준이 이 위기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서연 앞의 테이블에 밤새 전문가들과 검토했던 자료들을 펼쳐놓았다. 이게 우리가 찾아낸 것들이다. 당신이 지적한 대로 최진혁은 노바 컴포넌츠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장부를 조작해왔어. 하지만 놈은 아주 교활해.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의 위장회사를 내세웠지. 지금 금감원에 넘어간 자료는 아마 이 전체 계획의 극히 일부, 우리가 꼬리를 잡기 힘든 부분일 거야. 놈은 이 기회에 모든 책임을 실무진이나 혹은 나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회사를 구하는 영웅 행세를 하려 들겠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냈다. 나는 지금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사회는 나를 압박하고 직원들은 동요하고 있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는 고개를 들어 이서연을 똑바로 보았다. 아니, 한 명 있을지도 모르겠군. 이 거대한 데이터의 미로 속에서 최진혁이 숨겨놓은 결정적인 증거, 그 스모킹건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나는 당신의 머리가 필요해. 당신의 분석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간절한 부탁이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던 남자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책상에 앉아 주어진 데이터나 처리하는 존재감 없는 직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제국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웠다. 최진혁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도, 실패했을 때 돌아올 결과도. 하지만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절박함과 함께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그녀의 눈에는 익숙한 언어처럼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의 데이터 조합과 분석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이성과 함께 뜨거운 도전의식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데이터 분석가였다. 그녀의 무기는 숫자와 논리였고 그녀의 신념은 진실이었다. 진실이 눈앞에서 왜곡되고 있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녀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이서연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찾은 기분이었다. 우선 이곳은 완벽하게 안전하다. 여기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어. 당신은 오직 데이터 분석에만 집중하면 돼. 최진혁과 연결된 모든 계좌, 모든 거래 내역, 이메일, 통화 기록까지. 넥서스 홀딩스의 모든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을 주겠다. 놈이 남긴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내야 해. 그는 그녀에게 최고 등급의 보안 카드를 건넸다. 이걸로 당신은 이 회사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공식적으로 당신은 장기 휴가를 낸 것으로 처리될 거야. 박 팀장이나 다른 누구도 당신의 행방을 모를 거다.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회사의 운명을 건 싸움에 그는 검증되지 않은 말단 직원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그의 직감은 그녀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감정을 그녀를 통해 시험해보고 있었다. 이서연은 보안 카드를 받아들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그녀에게 앞으로 닥칠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직원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전쟁의 중심에 선 비밀 병기였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강태준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말해봐.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이 일이 끝나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저 제 일을 계속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영웅이 되거나 권력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녀의 말에 강태준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수많은 인간들을 봐왔다.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라는 인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지. 이 폭풍이 지나가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고립된 스위트룸에서 천억의 CEO와 세상이 무시했던 평범한 직원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폭풍에 맞서는 두 사람의 외로운 싸움이 막을 올린 것이다. 비밀스러운 동맹이 시작된 스위트룸은 그들만의 전쟁 지휘본부가 되었다. 시간의 흐름은 의미를 잃었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유일한 달력이었고 커피 메이커에서 풍기는 진한 향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컴퓨터 펜 소리가 그 공간을 채우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강태준은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통제하며 방어벽 역할을 했다. 그는 이사회를 상대하고 언론을 통제했으며 금감원의 조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그의 모든 인맥과 법적 수단을 동원했다.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갑고 냉철했다. 반면 이서연은 데이터라는 거대한 바다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녀 앞에는 넥서스 홀딩스의 10년치 데이터가 망망대해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재무, 회계,
인사, 법무 자료들. 보통 사람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길을 잃을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녀는 노련한 항해사처럼 자신만의 경로를 찾아 나아갔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모니터 위에는 수십 개의 창이 동시에 떠서 복잡한 알고리즘을 수행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고 소심했던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찾은 여왕처럼 데이터의 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수많은 천재들을 만나봤지만 그녀는 그들과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야. 밝히 지음스럽다. 그녀는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데이터와 교감했다. 마치 무생물인 숫자들이 그녀에게 살아있는 목소리로 비밀을 속삭여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오래된 서버의 로그 파일에서 최진혁의 비서가 사용했던 IP 주소를 발견했고 몇 년 전 삭제된 회계 파일의 파편을 복원해냈으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자회사의 자금 흐름에서 미세한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녀가 찾아낸 조각들은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것들이 모여 서서히 최진혁의 범죄 지도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점차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처음에 어색하고 딱딱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파트너십으로 변해갔다. 강태주는 더 이상 지시하는 상사가 아니었고 이서연도 그저 명령을 따르는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직관으로 그녀의 분석에 방향을 제시했고 그녀는 데이터에 기반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의 판단을 보완했다. 최진혁은 2018년에 M&A 팀을 완전히 개편했어. 그때 버려진 서버에 뭔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이 자금 흐름은 전형적인 역의 탈세 수법과 비슷해요. 하지만 중간에 연결된 유령 회사의 소재지가 조세피난처가 아니라는 점이 이상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완벽한 합을 이루었다. 밤샘 작업이 이어지던 어느 새벽, 이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키보드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빛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강태주는 소리 없이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아주 작은,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가 지금껏 봐왔던 어떤 화려한 미인보다도 그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는 처음으로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소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애나 연민이 아니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서연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회사 내에서도 극소수만 존재를 아는 아카이브 7이라는 이름의 비활성 서버였다. 오래된 프로젝트 데이터를 백업해두는 말 그대로 창고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최진혁이 자신의 흔적을 숨겨두었다. 그는 가장 안전한 곳은 등잔 밑이라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다. 서버 깊숙한 곳에는 레거시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는 강력한 암호로 봉인된 수백 개의 파일이 잠들어 있었다. 이서연의 직감은 저 파일들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문제는 암호였다. 그것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해킹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군사 등급의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강태준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조차 암호를 푸는데 최소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몇 달이라는 시간이 없었다. 금감원의 조사는 점점 더 강태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고 이사회에서는 그의 해임안까지 거론되고 있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스위트룸을 떠나 전쟁터 같은 회사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가면을 쓴 채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해야만 했다. 그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그녀의 존재뿐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절망적인 상태로 마주 앉아 있었다. 암호의 벽은 그들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그때 이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암호는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에서 나오니까요. 그녀는 최진혁이라는 인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학력, 경력, 개인적인 취향, 심지어 그가 했던 연설이나 인터뷰까지. 그녀는 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긁어모아 그의 심리 프로필을 만들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하는 일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데이터 분석가를 넘어 범죄 심리 분석가처럼 보였다. 최진혁 이사는 극도로 오만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성공 신화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죠. 이서연은 모니터에 최진혁의 대학 졸업 사진을 띄웠다. 그는 명문대 출신이지만 수석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2등이었죠. 그에게 인생 최대의 콤플렉스였을 겁니다. 그녀는 최진혁의 졸업 논문 제목을 찾아냈다. 패자의 역설, 실패를 통한 지배 전략 연구.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 깨달은 듯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논문의 핵심 구절들, 그가 인터뷰에서 자주 사용했던 단어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을 순간들을 조합하여 암호키를 만들어냈다. 수십 번의 실패가 이어졌다. 방 안에는 침묵과 긴장감만이 흘렀다. 강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손끝을 지켜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화면에 Access Granted라는 녹색 문구가 떠올랐다. 이서연과 강태준은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짜릿한 희열이 어렸다. 그들은 해낸 것이다. 거대한 벽을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다. 이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질렀고 강태준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그의 얼음 같은 가면을 녹여내리는 따뜻한 햇살과 같았다. 암호가 풀린 파일들은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았다. 그 안에는 최진혁이 수년에 걸쳐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자금 내역, 장부 조작 원본,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 그리고 강태준을 몰아내고 넥서스 홀딩스를 차지하려던 그의 전체 계획서까지. 그것은 단순한 스모킹 건이 아니라 거대한 핵폭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강태준은 이서연에게 잠시 쉬자고 제안했다. 그는 최고급 와인과 함께 간단한 음식을 주문했다. 승리를 자축하기에는 일렀지만 그들은 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일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데이터 분석가가 되었는지, 숫자들이 가득한 조용한 세상에서 위안을 얻었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아무도 몰랐던 자신의 과거,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치열했던 젊은 날과 그 과정에서 느껴야 했던 지독한 고독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솔직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지위나 부가 아닌 강태준이라는 인간 그 자체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그녀에게 말했다. 이 일이 끝나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당신의 원래 자리가 아닌 바로 내 옆자리 말이야. 그의 심장이 세상이 무시했던 그녀의 품으로 떨어지고 있는 순간이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평소에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강태준을 효과적으로 압박하지 못했다.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이용하며 시간을 끌었고 이사회 역시 뚜렷한 증거 없이는 그를 해임할 수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이서연의 실종이었다. 공식적으로는 병가 처리되었지만 그녀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의 예리한 직감은 이것이 강태준과 관련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정보원을 총동원했다. 이서연의 행방과 강태준의 움직임을 샅샅이 추적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IT 보안팀에 있던 그의 끈앞으로부터 결정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존재조차 잊혀졌던 아카이브 7의 서버에서 지난 며칠간 최고 등급의 보안 계정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 접속 및 다운로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 순간 최진혁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카이브 7. 그곳은 그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묻어둔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다. 강태준과 이서연, 그들이 자신의 무덤을 파헤친 것이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공포는 이내 서늘한 분노와 살해로 변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그는 더 이상 점진적인 계획에 기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을 완전히 뒤엎을 더 대담하고 무자비한 수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서연. 그녀를 철저하게 짓밟아 강태준의 손발을 묶고 숨통을 끊어버릴 함정을 파야만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해외 계좌를 관리하는 브로커와 돈으로 매수한 IT 전문가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는 자신이 빼돌린 비자금의 일부를 새로 만든 해외 유령 계좌로 송금했다. 그리고 그 계좌의 명의인을 이서연의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위조했다. 또한 IT 전문가를 시켜 넥서스 홀딩스의 경쟁사인 퀀텀 인더스트리와 이서연이 나눈 것처럼 보이는 가짜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기록을 만들어냈다. 그 내용은 그녀가 회사에 기밀 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넘겼으며 이번 금감원 조사를 유도한 내부 고발자 역시 바로 그녀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서연을 단순한 공범이 아닌 모든 사건의 주범으로 만드는 완벽한 조작이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이 가짜 증거들을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는 익명의 이메일로 금감원과 넥서스 홀딩스 이사회 전체에 발송했다. 그는 이 증거들이 가져올 파급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이서연 한 명을 매장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발견한 모든 증거의 신빙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그런 범죄자를 비호한 강태준에게 치명적인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묻게 될 터였다. 그는 덫을 놓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독거미처럼 조용히 숨을 죽였다. 이제 강태준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이서연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함께 침몰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승자는 자신이 될 것이라고 최진혁은 확신했다. 한편 스위트룸 안에서 강태준과 이서연은 승리를 눈앞에 둔 듯한 흥분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최진혁의 범죄 증거들을 완벽하게 정리했고 이사회를 소집해 모든 것을 폭로할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고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얼음의 왕이 아니었고 이서연도 더 이상 무시당하던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세상에 단 둘뿐인 동지였다. 강태준은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정식으로 고백할 생각이었다. 바로 그 평화로운 순간 지옥의 문이 열렸다. 강태준의 법무팀장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회장님, 지금 즉시 뉴스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회장님과 이서연 씨에 대한 불신임 및 긴급 체포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강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TV를 켰다. 모든 채널에서 속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넥서스 홀딩스의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이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는 충격적인 뉴스였다. 화면에는 이서연의 증명사진과 함께 그녀가 산업 스파이자 횡령범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세상이 뒤집혔다. 최진혁이 뿌린 독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서연이 죽은 아버지를 내세워 비자금을 수수했다는 증거, 경쟁사에 기밀을 팔아넘긴 이메일 기록, 모든 것은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그녀를 희대의 악녀로 만들었고, 넥서스 홀딩스는 부도덕한 직원을 관리하지 못한 무능한 기업으로 낙인 찍혔다. 강태준은 그녀의 공범 혹은 그녀에게 속아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무능한 CEO로 지목되었다. 그들이 손에 쥔 진실의 증거들은 이제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조작한 거짓말로 전락해버렸다. 이서연은 자신의 얼굴이 나온 뉴스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이 더러운 싸움에 끌어들인 최진혁의 악랄함에 그녀는 치를 떨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 그의 명예, 그리고 모든 것. 자신 때문에, 그녀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그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강태준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이사들, 변호사들, 그리고 그를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연락이었다.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이서연을 버리라고.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당신만이라도 살아남으라고.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었다. 그녀를 범죄자로 인정하고 회사는 피해자라는 입장을 취하면 최소한 넥서스 홀딩스는 지킬 수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계산이 이루어졌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전략,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의 냉철한 이성은 그녀를 버리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절망에 빠져 떨고 있는 한 여자였다. 세상 모두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강하고 올곧고 순수한 사람인지. 그녀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가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녀를 버리는 것은 지난 며칠간 그가 그녀를 통해 겨우 되찾았던 인간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였다. 그것은 회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이었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울리는 전화를 모두 꺼버렸다. 그리고 이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세상이 다 당신에게 등 돌려도 나는 당신 편이야. 그의 말에는 어떤 계산이나 전략도 없었다. 오직 그녀를 지키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를 갈라놓는 거야. 여기서 무너지면 그대로 끝이야. 정신 차려, 이서연.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야. 최진혁의 함정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회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여자의 진심과 그런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남자의 사랑을.
그들은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역설적으로 그 순간 가장 강하게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거짓의 폭풍을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는 것. 세상이 그들에게 등을 돌린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변했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나 절망이 아닌 오직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할 단 하나의 수를 찾기 위한 치열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서연을 안전한 스위트룸에 머물게 한 채 혼자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목적지는 넥서스 홀딩스 본사,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 이사회 회의장이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평소 깐깐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하지만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회이사 김진명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잠시 후 제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사회 회의장은 살얼음판 같았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경멸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최진혁은 가장 비통하고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서연에 대한 가짜 증거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강태준을 압박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뢰했던 강태준 대표가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었다니. 당장 이서연을 고발하고 강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회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선동에 다른 이사들도 동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화살이 자신을 향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변명이나 당혹감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상대를 압도하는 조용한 카리스마를 내뿜었다. 그는 이서연에 대한 증거들을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탄 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서연 대리는 산업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베리디안 M&A를 방해하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내부의 적을 색출하기 위해 바로 제가 직접 임명한 비밀 감사 요원입니다. 그의 발언은 회의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최진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강태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지배했다. 저는 오래전부터 회사 내부에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뛰어난 분석력을 가진 이서연 대리에게 비밀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지금 떠돌고 있는 저 증거들은 우리의 조사가 자신의 목전까지 다다르자 범인이 궁지에 몰려 꾸며낸 비열한 함정일 뿐입니다. 이것은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 그의 인생을 건 가장 큰 도박이었다. 최진혁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궁지에 몰리니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뿐이잖소. 다른 이사들도 술렁거리며 강태준의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강태준은 최진혁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왜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최 이사? 아직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그리고 저 증거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밀을 빼돌리는 스파이가 왜 하필이면 자신의 죽은 아버지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했을까요? 너무 조잡하고 너무 쉽게 발견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함정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의 논리적인 방역에 이사들은 할 말을 잃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김진명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강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회사를 구하려던 충직한 직원을 마녀 사냥하려던 참이었군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발언은 강태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이제 강태준은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그는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둘러보며 그의 모든 것을 건 제안을 했다. 저에게 48시간을 주십시오. 단 48시간 안에 제가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이 음모의 배후에 있는 진짜 범인을 빼도 박도 못할 증거와 함께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 저는 넥서스 홀딩스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제가 가진 모든 지분을 회사에 백지신탁하겠습니다. 제 인생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대신 이 48시간 동안 저와 저의 요원 이서연의 모든 활동을 보장해 주시고 그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의 엄청난 배포에 압도당하는 사람도 있었다. 평생을 바친 회사와 전 재산을 건 그의 제안은 그 자체로 그의 주장에 엄청난 무게를 실어주었다. 최진혁은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고 있었다. 손에 볼 것 없는 이 도박을 거절할 이사는 없었다. 결국 김진명 변호사의 주도해 강태준의 제안은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가결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와 이서연에게 주어진 단 48시간이라는 시간을 벌어냈다. 회의장을 나온 강태준은 곧장 스위트룸으로 돌아왔다. 이서연은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이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그에게 달려왔다. 어떻게 됐어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가 전하는 온기는 뜨거웠다. 그는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자신이 그녀를 비밀 요원으로 지칭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48시간을 벌었다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이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남자가 얼마나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는지, 세상 모두가 자신을 비난할 때 그는 어떻게 이토록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그것은 단순한 동료애나 상사의 책임감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신뢰와 그 이상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것은 고마움이었고 미안함이었으며 그리고 그를 향한 존경심이었다. 어째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거신 건가요? 제가 실패하면 대표님은 모든 것을 잃게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당신은 실패하지 않아. 내가 알아. 그리고 만약 실패한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잃는 것보다 내 모든 것을 잃는 쪽을 택하겠어.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어떤 욕망도 섞이지 않은, 오직 그녀를 지키고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순수한 입맞춤이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눈에서 같은 마음을 확인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강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47시간 남짓이야. 최진혁은 우리가 방역할 시간을 벌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며 분명 다른 움직임을 보일 거다. 우리는 놈이 또 다른 덫을 파기 전에 놈의 숨통을 끊을 완벽한 증거를 찾아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이 돌아와 있었다. 이서연도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데이터 분석가의 날카로운 빛을 되찾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계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단 1초도 낭비할 수 없어요. 천억 CEO의 거대한 도박이 시작되었고 그 모든 것의 열쇠는 이제 세상이 무시했던 그녀 이서연의 손에 쥐어졌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48시간. 생과 사를 가르는 모래시계가 뒤집혔다. 스위트룸은 이제 단순한 은신처가 아닌 전쟁의 마지막 보루였다. 강태준과 이서연. 두 사람의 연대는 절망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공동의 목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존재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수비가 아닌 공격이었다. 최진혁이 만들어낸 거짓의 성벽을 부수고 그 안에 숨은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매 순간이 결전이었다. 그들의 전략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강태준은 외부에서, 이서연은 내부에서 최진혁의 숨통을 조여가기로 했다. 강태준은 이사회가 부여한 48시간의 면책 특권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사로 돌아갔고 그의 등장은 동요하던 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즉시 CEO 직속 특별 감사팀을 소집했다. 그리고 첫 번째 감사 대상으로 최진혁의 신복들이 포진한 재무팀과 IT 보안팀을 지목했다. 이것은 적의 심장부로 직접 칼을 꽂는 대담하고 위협적인 행보였다. 강태준의 감사는 무자비했다. 그는 회의실의 관련자들을 한 명씩 불러들여 얼음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신문을 시작했다. 그는 증거를 들이밀거나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상대방의 아주 작은 심리적 균열을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 보안 프로토콜 업데이트는 누구의 지시였지? 보고 라인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 이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 날짜가 좀 이상한데 설명해 보겠나? 그의 질문은 사소해 보였지만 모두 최진혁의 범죄와 연결된 예리한 칼날이었다. 그는 뱀이 똬리를 튼 굴을 막대기로 계속해서 쑤셔대며 뱀이 제풀에 지쳐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스위트룸에 홀로 남은 이서연은 또 다른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최진혁의 비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에게 씌운 누명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역으로 추적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허공에 떠다니는 거짓의 입자를 붙잡아 그 근원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었다. 그녀는 자신과 경쟁사를 연결시킨 가짜 이메일의 서버 기록,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만들어진 유령 계좌의 생성 과정 등 최진혁이 남긴 미세한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데 도같은 전문가였다. 모든 데이터는 수십 개의 해외 프록시 서버를 거치며 세탁되었고 IP 주소는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이서연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려 했지만 끈적하고 복잡하게 얽힌 함정들에 막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할 뿐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모니터 구석에 표시된 카운트다운 시계가 24시간을 가리키는 순간 그녀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대로 실패하면 강태준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날 밤 녹초가 되어 돌아온 강태준은 절망에 빠진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다그치거나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오래전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을 때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투자 유치를 성공시킨 적이 있었지. 데이터나 논리로는 승산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난 다른 방법을 썼다.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했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을 파고들어 스스로 나에게 손을 내밀게 만들었어.
그의 이야기는 이서연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들었다. 심리, 인간적인 실수. 그녀는 지금까지 데이터의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범죄는 결국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다. 아무리 완벽한 디지털 범죄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인간적인 허점이나 실수가 남게 마련이다. 그녀는 생각을 바꾸었다. 그녀는 최진혁이 조작한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닌 그 데이터를 만든 사람의 심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히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된 유령 계좌에 주목했다. 거기에는 아주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버지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미세하게 틀려 있었다. 리훈수가 아닌 리현수로. 처음에는 단순한 오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기억해냈다. 그 오타는 그녀가 10년 전 넥서스 홀딩스의 수습사원으로 처음 입사했을 때 발급받았던 임시사원증에 적혀있던 스펠링과 정확히 일치했다. 당시 인사팀의 작은 실수였고 정식 사원증이 나오면서 수정되었던 그녀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아주 사소한 정보였다. 이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이 계좌를 만든 사람은 회사의 가장 깊숙한 곳, 아주 오래된 인사 데이터베이스 원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찾아냈어. IT 보안팀장 놈을 거의 반죽여 놓으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단서를 실토했지. 최진혁의 지시로 약 일주일 전 인사팀의 오래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보안 등급을 일시적으로 해제했었다고 하더군. 공식적인 이유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백업 테스트였지만 강태준의 단서와 이서연의 발견이 합쳐지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들은 마침내 찾아낸 것이다. 최진혁이 어떻게 이서연의 가장 개인적인 정보를 빼내 누명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의 고리. 이것은 최진혁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의 범죄 행각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서연은 즉시 해당 시간대에 서버 접속 기록을 파고들었고 최진혁이 사용한 위장 IP가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정확한 로그 기록을 찾아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들의 손에 적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이 쥐어진 것이다. 이서연은 분석 결과를 강태준에게 전송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역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잘했어, 이서연. 정말 잘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선 깊은 애정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모니터의 시계는 이제 남은 시간을 1시간도 채 남기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해냈다. 이 지옥 같은 47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승리의 빛을 거머쥔 것이다. 강태준은 말했다. 이제 마지막 무대로 갈 시간이군. 이 모든 것을 끝내러.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자신감이 넘쳤다. 이서연도 대답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와 함께라면 세상 그 어떤 폭풍도 맞설 수 있을 것 같았다.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다. 절망이 희망으로, 거짓이 진실로 바뀌는 위대한 역전의 시간이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을 위한 막이 오르고 있었다. 48시간의 약속된 시간이 끝나고 넥서스 홀딩스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장 안은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사들은 물론 주요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까지 모두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회의장 밖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이 세기의 대결을 생중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오늘 강태준은 모두의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심판받거나 혹은 기적 같은 역전을 이뤄내야만 했다. 어느 쪽이든 넥서스 홀딩스의 역사는 새로 쓰일 터였다. 최진혁은 가장 먼저 회의장에 도착했다. 그는 승리를 예감한 개선 장군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카드를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미 강태준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자신이 어떻게 회사를 안정시키고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감동적인 연설문까지 준비해둔 상태였다. 그에게 오늘은 자신의 대관식이 열리는 날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이사들과 악수를 나누며 곧 자신의 발 아래 놓일 왕국을 흐뭇하게 둘러보았다. 총회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장내가 조용해졌다. 의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대표이사께서는 약속된 48시간 동안 주주 여러분을 납득시킬 만한 결과를 가져오셨습니까?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로 쏠렸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당당한 모습으로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침착한 모습에 장내는 의아함으로 술렁였다. 패배를 앞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둡고 칙칙한 옷을 입은 존재감 없는 직원이 아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두려움 없이 정면을 응시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조용하지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강태준의 옆으로 다가가 섰다. 그들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전장을 누벼온 전우처럼 서로의 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최진혁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 여자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며 비웃음을 흘렸다. 기가 막히는군. 범죄자가 자신의 재판장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강태준은 그를 무시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단 한마디만 했다. 지금부터 저의 비밀 감사 요원이자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서연 씨가 지난 48시간 동안 저희가 밝혀낸 모든 진실을 여러분께 보고 드릴 것입니다. 그는 이서연에게 무대를 넘겨주었다. 이것은 그녀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자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이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한편의 완벽한 추리극과 같았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상대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직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만을 무기로 사용했다. 그녀는 먼저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하나씩 벗겨냈다. 그녀는 화면에 이현수라는 이름의 스펠링이 잘못 표기된 자신의 10년 전 임시 사원증 사진과 유령 계좌의 명의인 스펠링을 나란히 띄웠다. 그리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시간대에 최진혁의 IP가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던 로그 기록을 공개했다. 이것은 제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범인이 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남긴 실수입니다. 그녀의 명료한 설명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그녀는 곧바로 반격의 칼날을 최진혁의 심장으로 돌렸다. 그녀는 아카이브 7에서 찾아낸 비밀 파일들을 화면에 띄웠다. 복잡한 자금 흐름은 한눈에 이해하기 쉬운 도표로 시각화되었다. 넥서스 홀딩스에서 빠져나간 수백억의 돈이 어떻게 여러 유령 회사를 거쳐 최진혁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자금 세탁에 동원된 인물들의 이름과 거래 날짜, 장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변명조차 불가능한 완벽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최진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꾸며낸 거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서연은 그의 발악을 차갑게 응시하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화면에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라는 제목의 문서를 띄웠다. 그것은 최진혁이 직접 작성한 넥서스 홀딩스 찬탈 계획의 마스터 플랜이었다. 그 문서 안에는 주가를 폭락시키고 강태준을 축출한 뒤 자신과 결탁한 퀀텀 인더스트리에 회사를 헐값에 팔아넘기려던 그의 모든 계획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성공 후 논공 행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들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이서연에게 산업 스파이 누명을 씌우기 위해 이용했던 바로 그 경쟁사가 그의 진짜 공범이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회의장은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찼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거대한 악의 실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이서연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다. 강태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창백하게 굳어있는 최진혁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48시간 동안 당신은 당신이 사냥꾼이라고 믿었겠지. 하지만 최 이사, 당신은 처음부터 나의 사냥감이었어.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준의 변호인단이 총회 시작과 동시에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이다. 최진혁은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그가 지나가는 길에 터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그의 비참한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터져 나왔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모든 것이 단 1시간 만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다. 오만함이 낳은 파멸이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강태준과 이서연을 향한 찬사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그들은 회사를 구한 영웅이 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옆을 지키고 서 있는 이서연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굳게 잡았다. 세상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막을 내린 순간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조용한 새벽이 찾아왔다. 최진혁과 그의 공범들은 모두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넥서스 홀딩스는 최악의 붕괴 위기는 넘겼지만 깊은 내상을 입은 상태였다. 주가는 반등의 기미를 보였지만 예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회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직원들은 승리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언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준은 이제 구원자가 아닌 재건의 책임을 짊어진 리더로서 다시 서야 했다. 그는 사건이 마무리된 후 며칠간 두문불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타운홀 미팅을 소집했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숨죽여 기다렸다. 이전에 그였다면 냉철한 데이터와 수치를 들이밀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증명하고 직원들을 다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단상에 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준비된 원고 없이 자신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는 외부의 적이 아닌 우리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제때 발견하고 막지 못한 것은 대표이사인 저의 불찰이자 책임입니다.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의 직원들은 술렁였다. 그가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오만한 왕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넥서스 홀딩스는 오늘부터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익과 성장만을 좇는 회사가 아닌 투명성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연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얼음 같던 그의 마음에 인간적인 온기가 깃들기 시작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이서연의 삶에도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데이터 분석팀의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녀를 위해 CEO 직속의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다. 바로 리스크 관리 및 내부 감사실이었다. 회사의 모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내부 비리를 감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조직의 실장 자리에 이서연을 임명했다. 파격적인 인사였다. 말단 대리에서 하루아침에 핵심 부서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의 급작스러운 신분 상승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한때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혔던 박 팀장은 이제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아첨을 떨었다. 아이고, 이 실장님,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예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서연은 그를 비난하거나 복수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칠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자신감은 직위가 아닌 스스로 증명해낸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와 강태준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싹텄던 격렬한 감정의 파고가 지나가자 잔잔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그들은 이제 상사와 부하였고 회사를 구한 동지였으며 동시에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은 남자와 여자였다. 그 복잡한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둘 다 서툴렀다. 그들은 공식적인 업무 보고 외에는 거의 마주치지 못했고 어쩌다 마주치면 어색한 인사만 나눌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준은 그녀를 정식으로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리스크 관리실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것은 지극히 공식적인 자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이서연 실장, 이번 일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당신은 회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나는 오랫동안 숫자와 결과만이 진실이라고 믿었지. 하지만 당신을 통해 배웠어. 보이지 않는 가치, 사람에 대한 믿음이 때로는 그 어떤 데이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나의 가장 뛰어난 분석가이자 최고의 스승이야. 그의 진솔한 고백에 이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시간이 흘러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최진혁은 재판에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신문 한쪽 구석에 작게 실렸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그렇게 잊혀가고 있었다. 강태준이 약속했던 투명 경영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직원들의 복지와 권익은 대폭 향상되었다. 넥서스 홀딩스는 더 단단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서연과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강태준이 있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진 저녁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이서연은 회사 로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강태준과 마주쳤다.
그는 평소에 딱딱한 CEO의 모습이 아닌 부드러운 니트를 입은 편안한 차림이었다. 그는 조금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업무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밥 한번 먹고 싶어서. 그의 말투는 어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다. 그것은 CEO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제안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용기를 내어 건네는 데이트 신청이었다. 이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 인생에서 가장 길고 치열했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밤의 거리로 걸어 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넥서스 홀딩스의 건물은 이전보다 더욱 밝고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불빛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넥서스 홀딩스는 상처를 완벽하게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높이 비상했다. 회사는 시장의 신뢰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 문화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업계의 존경을 받았다. 강태준은 더 이상 얼음의 왕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는 냉철한 천재성에 따뜻한 리더십을 더한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는 회사의 가장 든든한 심장부 역할을 하는 리스크 관리실장 이서연이 있었다. 그들의 관계도 계절의 변화처럼 천천히, 하지만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어색했던 첫 저녁 식사 이후 그들은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배우고 이해했다. 강태준은 그녀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줄을 서서 길거리 떡볶이를 사 먹었고 주말 오후 한적한 공원을 산책했으며 작은 독립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며 웃고 울었다. 그가 지배하던 화려하고 차가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소박한 행복이었다. 이서연 역시 그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책임감의 무게와 그가 홀로 견뎌내야 했던 지독한 고독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갑옷 속에 숨겨진 여린 상처를 보았고 그것을 조용히 감싸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갔다. 회사에서는 최고의 전략적 동지였고 회사 밖에서는 세상에 단 둘뿐인 연인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깊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단단하게 흘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강태준은 그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다. 수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그곳에서 그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때 그가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지배하려 했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전에는 저 불빛들이 그저 내가 정복해야 할 목표 혹은 계산해야 할 숫자로만 보였어.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 아니, 애써 외면했는지도 몰라.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따뜻했다. 내 심장은 마치 잘 설계된 기계 같았어. 감정이라는 버그는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효율과 결과만을 위해 뛰었지.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내 심장이 기계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무언가라는 걸 처음 느꼈어. 당신이 웃을 때 함께 기뻐하고 당신이 아파할 때 함께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다.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그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손끝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난 사실 텅 빈 성에 사는 유령과 같았어.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당신은 나의 세상을 구한 게 아니야, 이서연.
당신은 나의 텅 빈 세상에 의미를 부여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녀의 맑은 눈을 닮은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제 회사의 파트너를 넘어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주지 않겠어. 당신의 남은 모든 시간을 나와 함께 해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서연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그녀 역시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세상의 무시 속에서 스스로를 감추고 살았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하는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가 그녀의 잠재력을 믿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을 구원할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잡고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로 대답했다. 네, 기꺼이 당신과 함께 할게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수많은 불빛이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 반짝였다. 몇 달 후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강태준과 이서연은 허름하지만 정겨운 동네의 작은 국밥집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그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다. 값비싼 레스토랑의 화려한 음식 대신 그들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소박한 행복을 나누고 있었다. 넥서스 홀딩스의 천억 CEO 강태준은 그곳에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자, 강태준만이 그녀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건네는 깍두기 한 조각을 받아먹으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세상이 무시했던 그녀, 이서연. 그녀는 거창한 무언가로 그의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진실했고 자신의 방식으로 그에게 보여주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천억 CEO의 마음은 세상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그곳, 바로 그녀의 품에 완전히 내려앉았다. 그들은 국밥 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따뜻하고 맛있는 국밥 한 그릇과도 같았다.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미래는 분명 그 온기처럼 따뜻하고 든든할 것이었다.